본 영상은 기출문제 12번째 영상으로 기타 연구 및 분석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각 문제의 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독립 변수의 수준을 조작함으로써 실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상담 과정 단순화를 통해 연구 결과의 해석이 용이해진다. 대리 내담자의 활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모의 상담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모의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독립 변수의 조작이 쉽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은 가외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가외 변인 통제가 쉽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상담 과정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연구 결과 해석이 용이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은 상담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미음 문항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유리하다. 모의 상담이고 통제된 상황이기에 외적 타당도가 낮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는 모의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낮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준실험 설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실험 설계의 조건은 실험 대상의 무선 배정, 외생 변수의 통제, 독립 변수의 조작입니다. 모의 상담 연구에서도 진실험 설계를 할 수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대리 내담자를 사용할 수 있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더 적습니다. 4번 문항은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검증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은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실험을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는 모의 상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복잡한 상담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 상담 상황을 단순화하여 모의 상담을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독립변인 이외의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를 통제합니다. 3번 문항은 연구자의 의도대로 상담 과정을 조작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상담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모의 상담과 실제 상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는 상담 성과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무처치 집단을 설정하고 연구할 때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상담 연구에서는 무처치 집단이나 처치를 중단하는 등의 윤리적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2번 문항은 실험 연구는 상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실험 연구와 조사 연구 모두 상담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상담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서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연구는 기존의 상담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는 보통 설문지, 인터뷰, 기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험 연구와 달리 연구자가 상담 개입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합니다. 따라서 2번 문항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은 공통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상담자와 그들의 내담자를 표집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작업 동맹은 상담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작업 동맹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상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번 문항은 처치의 결과를 반복 측정하고자 할 때 일정 기간을 두고 시점별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반복 측정을 할 때는 학습 효과, 검사 요인,
도구 요인 등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측정을 하고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는 메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여러 연구들로부터 나온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메타 분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개별 연구에서 효과 크기를 계산하여 평균을 산출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개별 연구의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효과 크기의 평균의 차를 구하고 이를 통합 표준 편차를 나누어 효과 크기를 계산합니다. 3번 문항은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다른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메타 분석에서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다른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변인이 효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된 연구의 질과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의 경력과 상담 효과 크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은 메타 분석이 개발되고 난 후 상담 성과를 종합하는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다. 틀린 설명입니다. 메타 분석이 개발되기 전에도 상담 성과를 종합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존재했으며 메타 분석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 방법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5번 문항은 메타 분석의 결과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분석에 사용된 각 연구들의 질이 높아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개별 연구의 질이 떨어지면 메타 분석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는 이완 훈련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100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효과 크기의 평균이 D는 1.1, 표준 편차 0.3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코엔의 분류로 큰 효과 크기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0.8 이상은 큰 효과 크기라고 분류합니다. 니은 문항은 이완훈련 집단보다 통제 집단의 평균이 높다. D가 1.1이고 표준 편차가 0.3이므로 처치 집단 평균과 통제 집단 평균의 차는 0.33입니다. 따라서 처치 집단의 평균이 더 높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은 통제 집단에 비하여 이완 훈련의 처치 효과가 110%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코엔의 D가 1.1이라는 것은 처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약 1.1 표준 편차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려면 효과 크기가 1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더 높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 표준 편차는 약 34.13%의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코엔의 D가 1.1이라는 것은 약 34.13% 곱하기 1.1하여 37.54%의 높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리을 문항은 이완훈련 집단의 평균은 통제 집단의 66, 100분위 점수에 해당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처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0.33 더 크고 또한 이를 100분위로 나타내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는 상담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 집단에게 상담을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효과의 크기 에타 제곱은 얼마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에타의 제곱은 결정계수와 같은 값입니다. 결정계수는 설명 변수로 집단 간 제곱합을 전체 제곱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전체 제곱의 합은 48 더하기 72로 120이고 집단 간 제곱합은 48이어서 에타 제곱은 0.4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는 A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논문 100편을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 진행 시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출판 편향은 일종 오류를 증가시킨다. 맞는 설명입니다. 출판 편향은 긍정적인 결과가 출판되는 경향을 의미하므로 이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메타 분석에서 출판 편향이 증가하면 일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도 메타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문항은 피험자 1명당 1의 자유도를 부여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분석에서는 각 연구가 하나의 데이터로 간주되며 개별 연구 내의 표본수는 메타 분석의 자유도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메타 분석에서 자유도는 주로 연구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 분석에서 효과 크기의 분산을 추정할 때는 연구의 수를 기반으로 자유도를 계산합니다. 피험자 수는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메타 분석의 전체 자유도 계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문항은 연구 설계가 빈약한 논문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단일 연구의 빈약한 설계가 분석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다른 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통합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 문항은 책상 서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질성 통계량을 확인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동질성 통계량을 확인하여 책상 서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질성 통계량은 메타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지표로 주로 연구 결과들 간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5번 문항은 효과 크기가 동질적이라면 무선효과 모형을 적용한다. 효과 크기가 동질적이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고 효과의 크기가 다르면 무선효과 모형을 적용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는 메타 분석에서 각 연구의 효과 크기를 옳게 제시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효과의 크기는 실험 집단 평균에서 통제 집단의 평균을 뺀 값을 통합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연구 A는 10-5는 5이고 이를 2로 나누면 2.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B는 1이 되고 연구 C는 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학습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실험 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사례수가 5명, 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 표준 편차가 2이고 비교 집단의 사례수가 6명, 시험의 평균 점수가 80, 표준 편차 3.6으로 나타났다. 통합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효과 크기를 계산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효과의 크기는 실험 집단의 평균과 통제 집단의 평균의 차를 통합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어서 먼저 통합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 각 집단의 편차의 합을 구하면 실험 집단의 편차의 합은 2의 제곱 곱하기 5하여 20이고 통제 집단의 편차의 합은 3.6의 제곱에 6을 곱하면 77.8이 됩니다. 통합 표준 편차는 편차의 합인 97.8을 11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 계산하면 3입니다. 따라서 효과의 크기는 평균의 차인 10을 통합 표준 편차 3으로 나누면 3.3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연구자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대학원 성적 평균, 상담 실무 경력 연수, 나이를 사용하여 10,000명의 응시자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판별 분석입니다. 판별 분석은 주어진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체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체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판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연속변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판별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연속변수이고 종속변수는 범주변수입니다. 2번 문항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선형적 관계는 독립변수들의 값이 변할 때 종속변수도 일정한 방식으로 변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변수들이 직선 형태로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판별 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독립변수들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일정한 패턴을 따라 변화해야 예측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3번 문항은 독립변수들의 분산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등분산성을 가정하기에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각 독립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판별 분석으로 도출된 판별함수는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는 판별 분석을 위한 조건과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은 이상점이 없어야 한다. 맞는 가정입니다. 니은 문항은 독립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맞는 가정입니다. 디귿 문항은 각 독립변수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여야 한다. 맞는 가정입니다. 리을 문항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열 혹은 연속변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종속변수는 명목변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는 다음 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선호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A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여학생의 기대 빈도수는 얼마인가는 묻는 문제입니다. A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확률은 0.25입니다. 여학생의 비율은 0.6입니다. 따라서 여학생이고 A 프로그램을 선호할 확률은 0.25 곱하기 0.6하여 0.15입니다. 따라서 기대 빈도수는 1000 곱하기 0.15는 150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는 200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X, Y, G라는 세 가지 상담 기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관찰 빈도를 요약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A에 해당하는 기대 빈도는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X의 기대 확률은 200분의 60으로 0.3입니다. 남자의 기대 확률은 200분의 90으로 0.45입니다. 따라서 A의 기대 확률은 0.3 곱하기 0.45하여 0.135가 됩니다. 따라서 기대 빈도는 200 곱하기 0.135는 27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7번 문제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명의 관찰자가 행동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두 관찰자의 분류 일치도는 0.7이다. 관찰자 간의 분류가 일치한 행동의 수는 전체 100 중 70개여서 일치도는 0.7이 맞습니다. 2번 문항은 두 관찰자가 우연히 행동 A라고 동일하게 분류했을 확률은 0.09이다. 우연히 동일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확률을 말합니다. 관찰자 1이 A라고 분류할 확률은 0.3이고 관찰자 2가 A라고 분류할 확률도 0.3입니다. 따라서 0.3 곱하기 0.3은 0.09로 맞습니다. 3번 문항은 두 관찰자가 우연히 행동 B라고 동일하게 분류했을 확률은 0.16이다. 마찬가지로 0.4 곱하기 0.4는 0.16으로 맞습니다. 4번 문항은 두 관찰자가 우연히 행동 C라고 동일하게 분류했을 확률은 0.09다. 마찬가지로 0.3 곱하기 0.3은 0.09로 맞습니다. 5번 문항은 두 관찰자 간의 순수한 분류 일치도는 약 0.65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순수한 분류 일치도는 우연에 의한 일치도를 제외한 일치도를 뜻하며 이는 카파계수를 의미합니다. 카파계수의 분모는 1에서 우연에 의한 일치도 0.34를 빼면 0.66이고 분자는 관측된 일치도 0.7에서 우연에 의한 일치도 0.34를 빼면 0.36이 됩니다. 따라서 카파계수는 0.36 나누기 0.66은 0.55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는 다음은 김 교사와 이 교사가 학생 30명의 수행평가 결과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채점자 간 일치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상상셀의 기대 빈도는 4.8이다. 상상셀의 기대 빈도는 30분의 12 곱하기 30분의 12 곱하기 30하면 4.8이어서 맞는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중중셀의 기대 빈도는 4.2이다. 중중셀의 기대 빈도는 30분의 10 곱하기 30분의 12 곱하기 30하면 4여서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하하셀의 기대 빈도는 3이다. 하하셀의 기대 빈도는 30분의 8 곱하기 30분의 6 곱하기 30하면 1.6이어서 틀린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채점자 간 일치율은 0.98이다.
채점자 간 일치율은 24 나누기 30으로 0.8이어서 틀린 문항입니다. 5번 문항은 카파 개수는 약 0.347이다. 카파 개수는 분모가 1-0.347이고 분자는 0.8-0.347이어서 카파 개수는 약 0.69입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는 다음은 2명의 관찰자가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 행위를 분류한 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관찰자 간 신뢰도 계수인 카파는 0.65보다 크다. 표에서 관찰된 일치율이 0.65이고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0.36입니다. 따라서 카파 계수는 0.65-0.36을 1-0.36으로 나누면 0.45가 됩니다. 따라서 1번 문항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문항은 관찰자가 우연히 A라고 분류할 확률은 0.1보다 작다. 우연히 A라고 분류할 확률은 0.048로 0.1보다 작습니다. 맞는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관찰자가 우연히 B라고 분류할 확률은 0.35보다 작다. 우연히 B라고 분류할 확률은 0.21로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관찰자가 우연히 C라고 분류할 확률은 0.2보다 작다. 우연히 C라고 분류할 확률은 0.102로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항은 관찰자가 우연히 아동의 행위를 동일하게 분류할 확률은 0.35보다 크다. 우연히 동일하게 분류할 확률은 0.36이어서 맞는 문항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연구 시작 전에 70명의 내담자들로부터 애착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였고 연구가 시작된 다음 16주 동안 매상담 회기 후 즉시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와의 작업 동맹을 측정하였다. 아래 제시된 연구 문제들에 대하여 모두 답할 수 있는 자료 분석 기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 동맹은 회기가 진행되면서 변화하는가? 둘째, 내담자의 애착과 특성 불안은 작업 동맹의 변화를 예측하는가? 제시된 연구 문제들에 대해 다층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층 분석은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에 이 연구 설계에 잘 맞습니다. 제시된 연구는 반복 측정 데이터를 다루는 전형적인 다층 분석 문제입니다. 하위 수준에서는 각 상담 회기 후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 동맹 점수가 있고 상위 수준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는 다음 연구 사례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00명을 표집하여 6년에 걸쳐 매년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 및 관련 변인을 조사하여 개인과 집단의 변화 추이와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잠재 성장 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연구 목적에 맞게 잠재 성장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학교 폭력 경험의 변화 추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는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결합한 연구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은 미숙련 연구자에게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혼합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연구 방법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은 내재된 편향이나 결함을 피하고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유연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혼합 연구 방법론의 혼합 연구 설계 유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첫째, 연구의 질적인 결과를 먼저 얻고 그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해 양적인 결과들로 보완하는 설계이다. 둘째, 적절한 연구의 측정 도구가 없을 때, 요인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연구의 틀이나 활용 가능한 이론이 없을 때 사용된다. 셋째, 연구의 질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추가적인 강점으로 양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두 번째, 내용에서 적절한 연구의 측정 도구가 없고 요인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의 틀이나 이론이 없을 경우는 탐색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적 연구를 먼저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4번 탐색적 설계에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12번째 영상인 기타 연구 및 분석 영역의 문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연구윤리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